우리는 조선을 생각할 때 종종 도적이 많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길을 나서면 산적이 튀어나오고 장터에서는 주머니를 노리는 패거리들이 어슬렁거립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단순히 소설이나 드라마가 만들어낸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조선 사회가 오랫동안 겪어온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시기에는 조정에서 파견된 관찰사가 지방 관청에 도착하자마자 관찰사 대감, 도적이 사방에 들끓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역의 수령이나 지방 사족들은 과장된 소문일 뿐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들 중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정말 도적이 많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도적이 많다는 말 자체가 다른 문제를 가리키는 의미였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도적이 많았다로 시작해서 도적을 못 잡았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헤치려는 핵심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국가는 왜 그들을 끝내 통제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역사 역설 1장 도적의 출발점은 악이 아니라 굶주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조선의 도적은 대부분 본래부터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어떤 무리들은 산에 자리 잡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통행세를 받기도 했지만 그 배경을 조금만 파고들면 놀랍게도 그들은 원래 농민이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입을 감당하지 못한 채 파산한 빚쟁이거나 흉년으로 먹여 살릴 길이 막힌 가장이었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기근에 매우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3년만 흉년이 들면 한 고을의 절반이 굶주린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논에 물이 들지 않으면 농사는 한 해 그대로 망했고 냉해가 오면 벼가 패지도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흉년이 들면 처음에는 가족 일부를 친척집에 보내고 다음에는 소와 농기구를 팔며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산이었습니다. 산은 적어도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작은 동물이라도 잡아먹을 수 있었으며 마을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금 관리의 손길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는 집을 떠나는 순간 그들을 정상적 백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유민이 되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도적으로 분류됐습니다. 흔히 조선의 산적을 떠올리면 칼을 들고 상단을 덮치는 무리를 생각하지만 그 출발점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한 생존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의 자립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근처 마을의 곡식을 빼앗거나 길목을 막고 짐을 털어야만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 백성들에게 도적이 많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국가는 도적을 잡을 생각은 있었지만 잡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찰이라는 조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조선에는 지방에 경찰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만 포도청이 있었고 포도대장과 포졸들이 도성 일대 치안을 담당했지만 그조차도 한양 안에서만 제대로 기능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한 고을에 배치된 치안 담당 인력이라고 해봤자 수령 1명, 아전 수십 명, 그리고 명부에는 이름만 올라있는 형식적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충분한 급여를 주지도 않았고 치안을 주업으로 삼아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도적을 잡을 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방 수령은 치안에 전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세징수, 호적관리, 부역 배분, 중앙보고, 재판, 국가의례 등 수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도적을 잡으러 산에 오르는 일은 거의 수령 개인의 양심과 의지에 의존했습니다. 실록에는 종종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땡땡 고을 수령이 도적 토벌을 위해 군사를 이끌고 산에 오르다 급사하였다. 이는 치안 체계가 사람을 부린 게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대신해 억지로 떠맡은 결과였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방 관하는 순찰을 나갈 말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 문서에는 병졸에게 줄 말이 없어 수령의 말 한 피를 빌려 탔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말이 없으면 넓은 고을을 며칠 만에 순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큰 산적대는커녕 수십 명 규모의 무리조차 걸어서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삼장 지방 양반은 국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도적을 잡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에서 지방 양반은 국가에 충직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수령을 견제하거나 심지어 배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병을 거느렸고 자기 마을의 출입로마다 눈과 귀를 두고 있었지만 그 힘을 국가 치안에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기 집안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썼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산적 두목이 지방 양반의 먼 친척이거나 그 집안에서 일하던 사병 출신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 양반은 산적에게 은근히 식량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흘려주고 대신 자신들의 재산이나 상단에는 손대지 않도록 하는 지역적 공존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령이 산적을 소탕하려 하면 지방 사족들이 나서서 괜한 소란 일으키지 마라 며 수령을 압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산적 무리와 이미 자신들만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중앙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방은 사족 중심의 작은 봉건 영지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보고 지방의 도적 문제를 해결하라 고 요구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장 결국 조선은 도적을 만들고 그 도적을 국가가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도적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조선이 게을렀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가 너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세금 체계는 매우 얇았고 그나마도 지방 향리와 양반에게 상당 부분이 새어나갔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 치안을 강화할 수 없고 치안을 강화할 수 없으면 지방의 자치적 폭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산적은 점점 늘어났고 국가는 그 산적을 잡아다 다른 지역 군역에 편입하거나 심지어 관군으로 흡수하는 방식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조선 후기 기록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군졸이 부족하여 산적 무리를 회유하여 군에 편입하였다. 이쯤 되면 산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자체가 산적을 필요로 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장 도적의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적을 말할 때 그들을 쉽게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길을 막고 남의 곡식을 빼앗았으니 당연히 나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고을의 절반이 굶어 죽을 때, 마을이 텅 비고 밭이 버려질 때, 국가가 사람을 보호할 재정도, 지방을 통제할 권력도 없을 때 사람들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 칼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도적은 국가를 위협한 존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시대 백성의 절망과 생존을 증명하는 존재였습니다. 도적이 많았던 게 아니라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국가는 도적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잡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도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그들을 단순히 범죄자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시대의 고통과 비극을 놓치게 됩니다. 도적은 분명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도적을 만든 사회적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해결하지 못한 국가의 한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